2019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숲 정선아입니다. 우리 친구들 동아시아사 친구들한테는 친구들이란 표현이 잘 안 나오고요. 내가 그랬잖아. 맨날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아시아사 약간 가족입니다. 동아시아사 작년 수능에서 29,000명 정도 신청했고요. 그 전년도에 25,0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올해 어떨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100명만 넘어도 사실은 1등급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2만 명께 계속 넘어가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을 신청한 친구들 중에 실질적으로 또 수능날 안 보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뺄 사람들 빼고 또 내신으로만 동아시아사를 하는 고3 친구들을 좀 빼고 나면 실제로 수능 보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강의 나중에 보면은 그 숫자랑 되게 비슷해져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되게도 끈끈해요. 수강호기에 내가 안 달았는데 누가 댓글 달았지 하고 보면은 수강생들끼리 서로 답도 알려주고 서로 같이 팁도 나누고 노트 정리하는 거 뭐 힘들 때 과목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같이 격려해주고 해서 선생님이 한국사 강의도 하고 동아시아사 강의도 하는데 이 동아시아사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그 몇만 명의 소수 정예의 그 끈끈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월 달에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대수능의 입시 선택 과목으로 정해서 이 긴 레이스를 3월 학평을 통해 시작한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전우들 어땠습니까? 3월달 학평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국어, 수학, 영어 커트라인을 보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내가 오는 길에 김종익 선생님이랑 잠깐 연락을 했어요. 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윤리 선생님이신데 지금 어때 윤리는? 그랬더니 지금 윤사 생유는 말도 마세요. 막 이런 답이 왔더라고요. 또 지리 우리 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지리는 어때요? 야 만만치 않아. 야 역사는 어떻든 역사도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사 선생님이 지금 다 봤는데요. 절대평가인 한국사도 사실은 한국사 다른 수능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결코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사도 지금 커트라인 1등급 컷 나오는 거 보니까 46, 45, 5, 6, 7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몇 등급을 맞았느냐가 3월 달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수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사회탐구 과목에서 선생님이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3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이제 막 시작해서 고작 수업 2번밖에 안 하고 이걸 본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겨울방학에 이미 수능 개념으로 미리미리 해놨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완성됐을 수가 없어요. 사탐, 과탐은 그래요. 직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사탐과 과탐이 몇 등급이냐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3월 달에 얻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얻고 가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과목이랑 맞냐 안 맞냐를 벌써 얘기하는 건 사실 성급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좀 고민하고 있는 과목이 있다 싶으면 그 과목도 한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내가 몇 텀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괴롭다 아니면 이거는 괜찮다 라고 하는 판단을 3월 달에 하긴 참 어렵습니다. 다만 3월 달에 중요한 시그널은 이 시험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확실하게 갖고 가느냐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험 개관 좀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였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수험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긴장돼요. 선생님이 한국사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아직도 수능날 수능 보러 가는 날의 그 긴장 상태를 꿈속에서 진짜 악몽처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날의 그 긴장됨. 그렇게 배가 아팠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안아주는데 막 눈물이 왈칵 나고. 근데 그 꿈만큼 꿨던 꿈이 바로 3월달 학평 꿈이었어요. 아니 내가 봤던 그 수많은 모의고사 중에 왜 하필 저게 자꾸 기억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고3 올라가서 봤던 처음 시험이었고 그때는 진짜 베이비 붐 막 이래갖고 수험생 80만 명 막 이럴 때예요. 수능 보는 학생들이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 고2에서 고3 올라가면서 내 나름대로 내 딴에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 뭔가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 뭔가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한 2달 끝내주게 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 3월 달에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가 나왔고, 예상하지 못했던 등수가 나왔고, 예상하지 못한 퍼센테이지를 받아들고, 내가 굉장히 그때 스스로에게 좀 많이 실망한 건 아닌데 속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그거에 이렇게 만족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되게 막 그때 송구스러웠고, 뭔가 인정받지 못할 거다라는 막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복잡 미묘한 마음이 3월 달이 제일 컸어요. 정작 뭐 6월, 9월 그냥 우와 하면서 넘어갔어. 근데 3월 달에는 그게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3월 달에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난 가끔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월이에요. 내가 지금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냐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니네 올해 뭐 학원에서 사설모의고사 보는 거 말고 몇 번의 모평과 학평을 보니? 물론 시도별로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뭐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이에요. 다 본다면. 그리고 11월에 본수능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6번의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중에 여러분은 이제 한 번 봤을 뿐입니다. 3월 서울, 4월 경기, 6월달 평가원입니다. 중요하죠. 대수능을 내는 곳이 여기니까. 그 다음에 7월달 인천, 그 다음에 9월달에 다시 평가원, 그리고 10월달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입니다. 처음과 끝을 서울이 해요. 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3월달 문제들 보면요, 참신한 문제도 많고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애쓴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사에서도 그랬고요. 동아시아사도 중요한 걸 내면서도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문제들이 다 진짜 보여요. 그러면 이 120문항을 우리가 연습하고 11월 본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120문항의 동아시아사 세트가 있고요. 전년도 거 최소 3년치 정도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360문항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연계교재인 수특은 몇 강으로 되어 있습니까? 16강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강 같은 경우에 주제 2개를 막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율령과 불교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3강에서 인구이동과 국제관계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18개 정도의 테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18개 정도의 테마, 그래서 우리 수능 개념 태연동사 같은 경우에는 18개로 했고요. 수특은 16강으로 해놨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강에서 한 문제씩, 혹은 한 강에서 주제가 2개인 경우에는 그걸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한 강에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씩 나오면서 한두 문제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다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이 정도만 되면 가능성 충분해요. 요게 되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직 동사를 아예 안 배우고 내신에서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 그냥 수능 개념만 딱 듣고선 봤다는 친구들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 2학년 때 한 번 돌렸거나 아니면 지금 재수나 연수를 하고 있는 친구 중에 동아시아사 수능을 작년에도 한 번 봤거나 문제를 구경했던 친구들, 한 텀은 돌렸다는 친구들 중에는 이걸 얘기해야 돼. 내가 확실하게 맞춘 문제가 율령 문제였는지 불교 문제였는지 과거제 문제였는지 성리학의 확산 문제였는지 확실하게 테마는 나오니? 그렇다면 오케이.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 몰랐으니까 틀렸겠지? 헷갈렸으니까 틀렸겠지? 괜찮아. 근데 이게 55년 체제야. 이거는 현대사의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네. 일본의 정치체제 몇 강에 있지? 55년 체제가 뭐지? 라고 해서 그 테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면 3월 달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해놨냐면 여러분들 이 번호와 이게 수특강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연계교재니까 수특강으로 지금 이거를 쫙 표시해 드렸어요. 몇 강을 공부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 이거 해설 얼마나 잘하느냐가 너희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고 니들의 수능 점수를 결정하지 않아. 선생님이 작년에 동아시아사반 담임이었어. 우리 반에 3월 달에 동아시아사 이제 2시간 공부하고 3월 달 첫 학평에서 겨울방학에 한다고 했는데 35점 맞은 애가 실제로 6월, 9월, 10월, 11월 한 번도 안 틀리고 50점 맞고 1등급 받고 졸업했어요. 얘들아, 동아시아사가 6월 달까지 완성이 안 된다 할지라도 3월 달에 이걸 아니? 그리고 여기를 공부해야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거 정도를 알겠니? 그것까진 돼줘야 돼.
안 되면 이거는 선생님이 좀 도와주잖아. 몇 강에 가면 답이 나오는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딱 캡처해 놓거나 문항에 적어 놓거나, 그리고 시험지 이거 갖다 버리는 그런 우리가 그런 오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잘 가지고 있도록 하시고요. 올해 문제 6세트 반드시 갖고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만나봅시다. 가에 들어가 유물로 옳은 것은이에요. 동아시아의 청동기 시대입니다. 와, 이번에 보니까 한국사에도 이게 딱 선지로 나왔던데 반갑지. 우리 한국사는 얼마나 도움이 되니, 동아시아사 하면. 청동기 시대를 하면서 대표 유물을 문제로 딱 그림으로 줬는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래요. 만주 한반도의 청동기예요. 그럼 얘기 솔직히 끝났어.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의식용 도구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보세요. 우선은 얘네가 뭔지 좀 볼까요?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 만주와 한반도에서 청동으로 제작된 검이고요. 비파 모양이다 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예, 지배층의 권위와 뭐 의식용 뭐 이런 걸로 사용됐을 거다라고 추론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만주 한반도의 청동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요거 말고 또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고인돌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선 뭐라고 했어요?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만주 한반도 비파형 동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일본 열도에서 보이는 조몬토기인데 이 조몬토기는 조몬 문화를 대표하죠. 조몬 문화는 일본의 신석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얼리터우 청동술잔이라 그래서 올해 수특에는 이 사진이 지금 안 나오는데 작년 수특에는 나오거든요. 예, 얼리터우 청동술잔, 이거는 황허강, 중먼의 황허강 유역에서 출토된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청동으로 만든 술잔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톡인데 양사오 문화를 대표하는 양사오 토기가 되겠고요. 역시 지금 신석기, 황허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청동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뭐 아마도 뭐 제사나 의식이나 이럴 때 사용됐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어디에 베트남 동선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얘 이름은 청동북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오고 사이즈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만주 한반도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 비파형 동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신석기와 청동기에서 반드시 나오거든요. 토기 정리하시고요. 각 지역별로 신석기와 청동기의 유물은 무조건입니다. 이거 모르는 거 지금은 죄 아니에요. 그런데 10월 달에 이거 모르면서 지금 수능에 동아시아사 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특 1강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할 것. 자신 없으면 수능 개념 1강을 통해서 거기에 신석기, 청동기 쌤 사진 다 실어놨거든. 그거로 통해서라도 확인합니다. 2번입니다. 2번은요. 밑줄 친 기억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고요. 수능 특강 3강의 내용인데요. 3강에 보면 인구 이동이 있고요. 국제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인구 이동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특은 3강이고요. 보겠습니다. 흉노족이에요. 흉노족의 유연이 말하기를 흉노의 외가인 한황씨를 위나라가 망쳐놓더니 그 위초고 중에 이 위를 중심으로 진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중원에는 더 이상 한 황씨를 다시 일으킬 사람이 없다. 내가 나서서 외가인 한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였다. 이후 유연은 나라를 세우고 외가를 부흥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호를 한이라고 또 정했다. 유연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를 멸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거 없어요. 유연은 흉노예요. 흉노가 진을 멸망시켰어요. 이때의 진은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우리가 위진 남북조 할 때 그 서진입니다. 그래서 이 진을 멸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어디로요? 황허강 유역이 아닌 저 아래 양쯔강 유역으로요. 그래서 뭘 세웠어요?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예, 강남으로 간 거예요. 한족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 나라를 멸하고 여기다가 세운 16개의 나라, 그치? 예, 흉노, 선비, 저갈강, 5호가 내려와서 이 혼란기에 16개의 나라가 있었지. 그게 5호 16국이고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답 뭐예요? 기억에 끼친 영향, 유연이 세운 이 흉노족이 세운 이 나라가 서진을 멸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동진이 강남 지역에서 건국된 거죠. 인구이동 문제고요. 정강해변 1126년에서 27년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금이 북송의 수도 카이펑을 점령하고 황제와 상황을 북쪽의 포로로 끌고 간 사건이고요. 북송이 멸망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 676년 7세기 상황이고요. 남북조 시대의 분열이 수습되었다. 이거 누가 수습해요? 수나라가 589년에 수습합니다. 5번 고조선 유민이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였다.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고조선 멸망, 기원전 108년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인구이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갑시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 참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번은요. 5강. 유목민족의 성장 요 부분에 바로 뭐를 주제로 했느냐. 가가 누군지만 알면 좋겠어요. 가가 5대 식국 시대에 후진을 지원한 대가로 이 지역을 차지했대요. 지도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여기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 이 남의 정말 그 중요한 땅을 받았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운 16주라고 해요. 이 연운 16주 거란이 936년에 획득한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가 똑같이 가죠. 나가 아닙니다. 그럼 가도 거란인데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오히려 획득한 지역이래요. 강동 6주입니다. 압록강 유역의 이 지역을 오히려 획득했어요. 왜? 거란이 침략의 사유가 진짜로 고려를 정복하려고 라기보다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거란의 장수 소순용과 담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만 제대로 차지하면 너희랑도 통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외교적인 담판을 통해서 획득한 지역이죠. 거란의 1차 침입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가는 뭘로 끝나요? 거란이에요. 거란 쪽이고요. 나라 이름은 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가 정답 4번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왜? 북명간, 남명간제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이 거란족과 같은 이 유목민족들은 이 북명관, 그리고 한족은 이 남명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원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거란 이호고요. 선생님 이원적인 통치 좀 헷갈리는데요. 맹암모국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여진족이 했던 거고, 거란 이들은 바로 북명관, 남명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원적인 통치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갑제 이거는 명나라 지방 행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막번 체제 그냥 막부가 아니라 막번 체제라고 했어요. 이거는 에도 막부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막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면 사실 에도 막부의 권한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지역의 이 다이묘들을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죠. 산킹코타이제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도막부 얘기고요. 이성육부제예요. 당나라는 삼성육부제고 이거를 우리도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 스타일에 맞춰서 이성과 육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려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서, 문화성 이렇게 합쳤죠. 선호 아래 좌연왕과 우연왕입니다. 선호 등장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흉노예요. 좌연왕, 우연왕, 좌우로 나뉘는 거 너무 많아서 헷갈릴 필요 없어요. 선우, 연지가 나오면 이거는 흉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북명관, 남명관제, 거란, 거란족, 요나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거 역시 5강과 관련된 거예요. 유목민족의 성장 요 부분일 텐데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홍다구를 우리가 모른다고 문제를 못 풀지 않습니다. 좀만 더 볼게요. 홍다구 등이 이끄는 가나라의 군대는 고려군과 연합했어요. 고려와 연합했습니다. 하포에서 이키섬으로 출발해요. 하포는 지금의 이제 그 마산 창원 진해 지금 통합됐잖아요. 옛날에 저기 마산인 거야, 하포. 그리고 이키섬 지금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일본을 공격한다며.
저기 강남군 10만여 명이 와. 강남이 이게 지금 한강이라면 그 강남이 아니겠지. 이 강남군 10만여 명까지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송 정복하고 원나라가 남송 정복하고 그 남송인들까지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중국 쪽에서도 지금 하고 이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도 일본으로 지금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갔는데 여기는 패전했고 얘네들은 폭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러면 일본 정벌의 그 꿈은 어떻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누구의 꿈이었던 거야? 몽골. 이때는 사실은 국호가 원일 때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원나라인 거야, 가는. 원이 몽골족이잖아, 얘들아. 이들이 1270년 어떻게 고려를 복속하지. 완벽하게 식민지는 아니지. 부마국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건 우리가 개경으로 환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려인들을 데려다가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 만들잖아. 이게 뭐야? 여몽연합군. 이거 만들어. 그리고 1279년에 남송 정복한 다음에 그 중국인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본 원정에 나서는 거죠. 1274년, 128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침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 1, 2차 다 안 됐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원나라잖아. 그럼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야. 별무반을 편성했다. 이거 한국사에서도 나왔죠? 이거 12세기 고려의 윤관입니다. 고려 숙종 때 윤관이 여진족 맞겠다라고 사실은 만든 정예부대고요. 3번의 난을 진압했다. 3번의 난 17세기에 청해 황제 강희제가 해내죠. 청얘기고요. 찌우다가 건국했다. 이거는 남비엣. 이게 결국엔 지금의 베트남의 국호인 비엔남이 되죠. 그래서 이 남비엣. 이거는 베트남 얘기고요. 정복지에 다로 가치를 파견하였다. 이게 원이죠. 다로 가치가 뭔데? 자신들의 정복지에 그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한 거예요. 고려에도 사실은 13세기에 다로 가치 뭐 72명을 파견했다, 뭐 어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이걸로 가고요. 몽골 원 얘기가 되겠습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을 돕기 위해 파병하였다. 백제 멸망하고 나서 왜가 배를 보내죠. 그리고 군사를 보내죠. 그래서 663년에 백강 전투를 통해서 싸워요. 누구랑? 나당연합군이랑. 근데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7세기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몽골 원에 대한 설명 4번이 되겠습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에요. 이거는 이강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진시황제 혹은 한나라 무제 둘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진시황제를 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언제더라?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여름에 시안에 가서 이 사진을 정말 수백 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외장 하드가 날아가면서 지금은 모든 건 내 마음과 머릿속에만 남아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그 경이로움을 사실 아직도 좀 잊기가 어려워요. 자연, 뭐 풍광이나 풍경을 보면서 인간이 참 미미한 존재구나.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느끼는 거랑 좀 달라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 대박! 막 이렇게 돼요. 야, 이거를 진짜 이제 좀 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 병마용은요. 최초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가 황제가 무덤 주변에 만들었어요. 자신이 묻힐 무덤을 방대하게 조성하고 아직 안 죽었는데 이런 거 조성해요. 만리장성을 축조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라며 아마도 뭐 그런 뜻이었겠죠.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했고요. 황제란 칭호를 사용했고요. 만리장성까지 나왔으니까 다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진나라, 진왕정인데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막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뭐 연결했다. 뭐 얘기가 나오고요. 자신의 무덤, 병마용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까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 진승 오광의 난, 이런 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짧게. 그 다음에 요것만 알면 안 되지. 통일했잖아. 전국 칠웅이었는데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가 쫙 통일했잖아. 그럼 뭐야. 나라를 통일하는 게 그냥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뜻만 이겠어? 각 나라에서 사용했던 문자, 화폐, 도량형 다 달라. 심지어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맞춰야지. 통일해야지. 그래서 각가지 통일 정책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화폐, 문자, 도량형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수레바퀴 폭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 진시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 화폐 당연히 진나라에서 쓰던 걸로 진나라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해 나갑니다. 다이어율령을 반포했다. 701년 일본 상황이고요. 예,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했다. 한나라 무제가 대외 정책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국가 재정에 쉽지 않거든. 그래서 소금과 철을 전매했다, 독점적으로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재정 확충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 역시 한나라의 무제와 관련된 겁니다. 유교를 이 정치 이념으로 지금 삼고 있죠. 증리 증짝 자매의 독립운동을 진압했다. 이것도 사실은 한인데 이때 한은 기원후 1세기 때의 한이니까 이거는 전한이 아니라 후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이건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제. 정답 1번입니다. 6번 가겠습니다. 예,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고려인 최문도 씨가 누군지는 우리는 그거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고려는 알아야지. 원나라의 조정에서 사실은 있는 사람이고 몽골의 문자와 말을 잘해. 사실은 고려인인데 원나라 말 잘하고 원나라 높은 사람 많이 알고 그러면 고려에서 엄청 떵떵거리면서 막 위세를 뽐내면서 살 수 있어. 실제로 권문세족들, 원나라 간섭계, 원나라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친원 파랍시고 의시됐던 사람들의 직업 중에는 통역 요쪽이 많아요. 아니면 원나라로 끌려간 사람 중에 내 가족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득세, 대표적인 사람 기철 막 이렇잖아. 근데 우리 최문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경물치지에 매진했대.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탐구하는 거야.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수양 방법이 거경궁리와 경물치지예요. 그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경궁리, 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머머 성리학자인가 싶잖아.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바바밤 확인해주고 있죠. 주돈이, 정호, 정희, 주희. 지금 이 사람들 다 송나라의 유학자들이에요. 특히 주희가 뭡니까? 이 유학에서도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뭐 했어요? 집대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희 나왔고요. 경물치지 나왔으니까 이 최문도 씨는 성리학에 지금 듬뿍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읽느라 잠자리에 늦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송나라, 특히 남송 때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된 성리학이 고려인 최문도 씨한테 원나라와의 교류 속에서 지금 이 성리학이 들어와서 한반도까지 성리학이 전래된 거잖아. 그러니까 성리학의 확산 과정이지. 야, 헷갈리지 말자. 예, 성리학은 남송대 주의가 집대성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고려시대 누구로부터? 원으로부터다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개혁 세력 같이 연결하셔야 되고요. 일본의 이 아스카 문화, 왜 아스카 문화라고 하면 사실 불교 문화가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 춘추 전국시대 얘기죠. 그죠? 분서갱유, 아이고 이거 법가로 사상 통제하면서 사상을 지금 통제하고 탄압했던 진시황제 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즉불, 이건 불교죠. 왕이 곧 부처다, 황제가 곧 부처다. 왕권 강화에 굉장히 도움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 불교를 밀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논리가 되는 게 왕즉불 사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 2번이고요. 6번은 몇 강이니? 7강이거든요. 7강이 성리학이라고 제목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성리학 정리 잘 안 된 친구들 지금 딱 7강 피고 끊고 갑니다. 예, 7번입니다. 이 문제도 좋아. 뻔하지 않아서 참 좋아.
아, 3월달 되게 노력 많이 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보세요. 우리 맨날 16에서 19세기 그 단원 있잖아요. 거기서 동아시아의 문화, 서민 문화 얘기하면 판소리, 한글, 가부키, 경극 나오는 거 사실 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뭘 줬냐면 데라코야 줬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게 아니야, 얘들아. 데라코야에 대한 설명 딱 좋아. 서민교육의 중심은 데라코야야. 여기서는 지금 존인까지 나왔지. 존인은 에도 시대에 우리가 상공업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에도 막부 시기에 상공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동들에게 읽기 쓰기 셈법을 가르쳤대요. 막부의 소재지인 에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점차 농어촌까지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꼭 조선 후기의 서당처럼 아동들에게 읽고 쓰고 셈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조선에는 서당이 있었다면 에도 막부 시기에는 데라코야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선 지금 막부의 소재지인 에도까지 나왔으니까 무슨 시대라고 딱 줘버린 거야. 에도 막부 시기야. 그럼 지금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가 에도 막부잖아. 이 시기라고. 이 시기 문화의 특징이 뭐라고? 서민 문화라고. 조선에서는 어떤 상황이야? 판소리, 한글 소설. 이거 한국사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얘들아, 그 시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일본에서 뭐가 유행해요? 가부키가 유행하지. 어? 가부키. 그다음 우키요에. 응? 요런 거.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풍속화, 민화, 판소리, 한글 소설, 사설 시조 이런 것들. 중국에서는 경극, 그다음에 홍루문과 같은 소설, 이런 얘기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훈민정음 창제되었다 15세기 조선 세종 때 일이 되겠습니다. 사서집주가 저술되었다. 이거 누가 했는데, 이거 누가 한 책인지는 알아야 돼. 주의. 이 사람 뭔데? 성리학자, 성리학 집대성 했잖아요. 둔항석굴이 조성되었어요. 얘들아, 윙강 룸먼이 아니에요. 둔항석굴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4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계속 조성됐을걸요? 그 중에서도 이게 석굴사원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한참 융성했을 때 당나라 때도 집중적으로 이게 좀 많이 건축되지만 굉장히 오랜 시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고요. 대월사기가 편찬되었다. 이거 13세기예요. 1272년 레반 후가 편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쩌낭조가 몽골의 침략을 받고 그 상황에서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이러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에도 막부 시기에 바로 존인 문화를 대표하는 가부키.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9강까지 아직 진도를 안 나갔거나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체크해 드리고요. 몇 강이다? 9강, 16에서 19세기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청나라, 일본의 에도 막부 시기. 보통 한 17에서 19세기 사이로 문제를 좀 좁혀주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문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진과 함께 정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가의 힐리가한은 사실 힐리가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어느 나라의 힐리가한, 이 사람 높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당나라의 군대가 안개 낀 틈을 타 접근해 오자 진지도 구축하지 못한 채 급히 도망갔어. 누가 도망간 거야? 힐리가한이. 근데 이 힐리가한이 어떻게 된 거야? 당나라 군대한테 마침내 사로잡혔어. 그래서 항복했어. 근데 당나라 군대가 잡았어. 근데 당태종이 뭐라고 얘기를 해? 지난날 우리나라가 막 창업될 당시, 이제 막 당나라가 시작될 당시 니네가 되게도 강했어. 그래서 당나라의 고조께서 백성을 위해 힐리가한에게, 그때도 이 사람이었네, 이 나라의 지도자인 그에게 자신을 신하라고 칭하는 치욕을 당했는데, 오늘 내가 이김으로써 그 치욕을 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건 뭐예요? 당한테 지금 정복당했어요. 당으로부터 정복을 당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지금은 정복됐지만 한때는 겁나게 셌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셌던 거예요? 당이 초기에 신하를 자처했던 거예요. 왜? 얘네가 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힌트가 두 개가 나왔죠? 바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돌궐입니다. 가는 돌궐이고요. 이거를 알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이것도 역시 삼강일 겁니다. 그쵸? 삼강이 인구이동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가 있어요. 이 국제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책봉 조공 관계거든요. 돌궐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겁나게 세. 그래서 북조의 두 왕조인 북제와 북주가 사실은 돌궐과 서로 혼인하려고 막 경쟁해요. 이 북주와 북제가 돌궐한테 막 엄청 갖다 바치고 그래요. 왜? 돌궐이 세니까. 수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친을 위해서 화봉공주 보내고요. 당나라 초기의 신하를 자처해요. 근데 당이 어떤 당입니까? 당 태종 때 돌궐의 일부이긴 합니다. 동돌궐의 이 사람이 바로 힐리가안인데, 이 동돌궐이 이 당시에 당 태종 때 어떻게 되느냐? 전체는 아니지만 이 돌궐이 동서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 힐리가안, 그가 사로잡히면서 어떻게 돼요? 항복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의 정답은 뭐예요? 돌궐인데, 돌궐에 대한 설명 지금 다 얘기했잖아. 북제, 북주로부터 조공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셌었다라는 거고요. 남송을 멸망시켰다. 원 얘기고요. 1279년. 안남도읍으로 설치했다. 이건 당나라가 679년 베트남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라싸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라싸 나오고 송첸칸포 나오면요, 한때 당한테 위협이 되기도 했던 토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북주, 북제, 이게 돌궐이고요. 거란과 전연에 맹약을 체결했다. 1004년에 화친을 맺습니다. 누가요? 송과 요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돌궐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에요. 이번에 한국사에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힌트로 문제를 내면서 정답 노비안건법으로 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그대로 사실 또 나오고 있어요.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제도는 과거제입니다. 이거는 과거제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게 좀 정답 문제는 지금 이게 배점이 3점인데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모르면 몇 강을 가면 되느냐? 9번이죠. 6강을 보시면 돼요. 6강이 새로운 지배층의 성장, 그래서 사대부와 무사 얘기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학자들이 공부하고 이들이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그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이거의 합격자 축하 행렬을 표현한 조선시대 작품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언제 시행됐니? 고려 때 도입돼서 조선시대 관리 선발 제도로 중요하게 활용되었어. 요 두 개야. 고려시대 광종 때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이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 선발 제도이지. 물론 음서가 없니?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어. 하지만 관리 선발에 지금 봐봐. 이 급제자가 뭐 하고 있어요? 축하 지금 행렬 막 지금 얼마나 경사겠어. 공부 거의 7년에서 10년 해가지고 전국 단위 시험에서 지금 과거 급제 만만세지.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하 행렬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과거제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 그럼 문제 되게 심플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 시작이 돼서 당나라를 거쳤고요. 송대에 황제가 최종 3차 시험인 전시를 주관하고 이거를 황제가 담당을 하면서 황제권 강화와 그리고 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전시가 정리화되기 시작했죠. 과거제에 대한 설명 맞고요. 베트남에서는요, 11세기 리왕조 때 처음 도입됐어요. 뽑는 인원이나 뭐 횟수나 이런 것들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것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니은 리을로 가시면 되겠고요. 골품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골품제가 뭔데? 통일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잖아. 과거 언제 들어왔다고? 고려 광종 때라고. 그러니까 아니네, 그치? 이때는 문제가 뭐야? 과거제는 능력에 따라서 시험을 봐서 관리가 선발되는 제도인데 이거는 다 필요 없고 그거잖아. 골이 등급이 있다는 거잖아. 뭐야? 출신이 훨씬 중요한 거야. 네 육두품이니? 네 진골이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아닙니다. 막부의 관리 등용에 활용됐습니까? 아니죠. 일본에서는 하급 관리 정도를 뽑는 정도의 시험인 거지 과거제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운영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4번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8강입니다.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그 전쟁, 임진정유 전쟁, 정묘병자 전쟁 중에 바로 임진 정유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출제가 된 거고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이 8강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임진정유 전쟁, 특히 정유 전쟁이냐? 이 사람 의병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요. 초록창에 강항이라고 한 번만 쳐서 이 사연 많은 남자의 일대기를 한 번만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아, 울컥해. 포로로 잡혀갈 때 아주 어린 조카랑 같이 잡혀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일본군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바다에 던져요. 지금 한일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 사실은 이 사람 자신의 고향이 영광이거든. 여기서 의병 일으키려고 해. 그리고 사실 식솔도 데리고 이순신한테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잡힌 거야. 그렇게 해서 끌려갔는데 일루가 이순신의 수군에게 패배한 일본군 장수의 성에 억류돼. 이순신한테 명량해서 완전히 박살난 장수의 성의 그 부하가 이 강항을 이렇게 하나 그래. 그리고 나서 이 교토에 가. 얼마나 한이 많고 슬퍼. 근데 갔는데 이 사람 성리학자잖아. 그런데 이 성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승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한 모습을 보여요. 강항의 머릿속에는 성리학의 경전들이 다 있거든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간절함에 화답해서 이 강항이 머릿속에 있는 그 경전의 내용을 다 적어서 필사해줘요. 그리고 뜻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일본 성리학 하면 나오는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사소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거를 집필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바로 강항입니다. 강항은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국왕이 또 이제 벼슬을 주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계속 벼슬에 나가지 아니하고 응거합니다. 참. 그래서 이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글이 있는데 그게 간양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기출에 간양록해서 강항의 내용을 강학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글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문제 참 좋은 건 무엇이냐면 똑같이 강항 이야기를 하면서 임진정유전쟁, 특히 정유전쟁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거를 지금 지도로 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바로 이 사람이 끌려간 지금 이순신 나오고 했잖아. 이게 지금 정유전쟁 때거든. 포로로 끌려간 건 구체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쟁 전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요. 임진정유전쟁이 금이 화복을 12세기에 장악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아니죠. 이거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전쟁이에요. 팔만대장경 지금 누가 쳐들어와? 13세기에 몽골이 어디를 고려를 침략해.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 볼라 하는 거잖아. 레러이가 명군을 몰아냈어요. 15세기예요. 그래서 후기 레왕조를 수립하는 겁니다.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12세기에 누구를 막으려고? 여진족 격퇴하려고. 이 윤관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고려가 했던 일이고요. 5번이 정답이겠네요.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죠. 이때 도공들 무지하게 잡아가요. 그중에 이삼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일본에서 일본의 도자기 아버지 도조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아리타 도자기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도공들, 장인들, 마스터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사실은 이 임진정유 전쟁 이후에 일본은요 도자 문화, 도자기 기술 이런 거 완전 업그레이드 되고요. 또 하나 성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문화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누가 사실은 어부지리로 굉장히 쫙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여진족. 그래서 여러분 같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1번입니다. 밑줄 친 사절단이 파견된 시기 동아시아의 학문 동향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게 2018학년도, 그러니까 바로 직전 수능 말고 그 전년도 수능에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땐 7수년인지 8수년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건 청나라로 간 사절단 이야기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밑줄 친 사절단이 파견된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걸륭제 모르면 못 푸나요? 걸륭제 8순이 1790년인지 몇 년도인지 이거 알아야 우리가 풉니까? 라고 하는데 에이, 왜 이래? 정조라고 줬잖아. 정조라고 줬어. 이게 지금 11번 문제죠? 이 11번 문제가 지금 몇 강이냐? 9강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조 때예요. 18세기 지금 거의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좀 찾아보니까 1790년에 걸륭제 8순, 걸륭제가 누구니? 강희, 옹정, 걸륭이라고 되는 그 청나라의 전성기 때 그 군주잖아. 황제도 오래 했고 오래 살기도 했고 싸움에 나가면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했었어. 그런데 이 18세기 말에 8순 잔치를 하네, 이 시기에. 그래서 수도인 한성을 출발해서 지금 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가는 사절단이잖아. 이거를 우리가 통칭해서는 연행사라고 하는데 이 사신단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열하에 도착했어요. 이곳에는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 강희 옹정 걸륭할 때 강희제입니다. 이 강희제가 세운 피서산장과 사고전서가 보관되어 있는 청나라 우리가 문화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경사자, 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의 편찬사업, 사고전서 얘기하지. 이런 것들이 있대. 자금성에서 열린 걸륭제 8순잔치에 참여했는데 걸륭제가 조선의 국왕의 안부를 물으며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대.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 조선의 국왕은 평안하느냐? 아들을 낳았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우리나라 신하가 이거는 뭐 황제 뭐 덕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금 뭐예요? 조선 후기고요. 청대고요. 그렇죠? 18세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학문 동향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한반도에 국자감이 설치돼서 유학교육이 강화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겠죠.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공영달 등이 오경정의를 편찬했다. 이건 당나라에서 유학과 관련된 겁니다. 특히 훈고학이 발달되면서 공영달의 오경정의가 편찬되었죠.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한 건 중국의 명대가 되겠습니다. 도레인에 의해 유학이 전래되었다. 이 일본으로는요,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유학, 불교, 사실은 한자 다 가. 더 전으로 가면은 청동기, 철기, 벼농사 기술까지 죄 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뭔지 옛날 그 시기잖아. 그런데 봐봐. 지금 18세기 말이잖아. 걸륭제 8순이 1790년인데 그거 몰라도 얘들아. 정조 나왔잖아. 그러면 이 정조 당시에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하는 북학사상이 발전하였다. 북학파 기억해? 이들 뭐야? 청나라의 문물 수용하고 수레나 선박 이런 거 활용하고 소비도 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이걸로 가요. 실제로 청나라로 갔던 사절단 중에 연행사로 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다 청나라 갔다 와본 사람들이잖아. 근데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청나라의 문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학파 대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북학파 실학자?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도 참 많이 정성을 좀 쏟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10점을 풀이로 배우는 동아시아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몇 강에서 볼 수 있느냐? 14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아마 서구 문물의 수용일 것이고요. 여기에 근대식 도시, 그 다음에 뭐 언론, 기억해? 그 다음에 뭐 기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근대 교육, 이런 거. 근대 문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그동안 많이 나왔다는 건 철도, 신문, 그리고 뭐예요?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다 지금 믹스해서 냈습니다. 도쿄로 연결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부설된 도시. 도쿄에서 어디까지 갔을 거 아니야. 이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서울에서 인천이지.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 그래서 경인선이 1899년이야. 그러면 수도인 도쿄에서 많이 멀진 않으면서 철도가 최초로 부설되었어. 이 기간, 요 구간을. 여기가 어디야? 마로 끝나, 어디가. 요코하마예요. 그렇죠?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응? 미일수호 통상조약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요. 작년 수능에도 이
예, 요거 아마 나왔죠. 그럼 3번이 지금 우리가 찾는 거고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2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작은 파리라고 불린 베트남의 중심 도시 뿌띠파리라고 불렸어요. 왜?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노이를 얘기합니다. 그럼 벌써 하이 나왔어요. 그런데 답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지. 8세기 후반 이후에 발해의 수도입니다. 상경성이죠. 상경입니다. 그러면 상하이가 나왔어요. 상하이가 정답으로 나오려면 뭐가 도출돼야 되겠냐. 한국 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첫 번째로 자리 잡은 곳 하면 되겠지만 여기선 뭘까요? 예, 근대적인 도시로서 청나라에서 이 상하이가 갖고 있었던 의미 이거죠. 영국인이 신보를 창간했 신문입니다. 예, 창간한 청나라의 도시 개항장 상하이고요. 대지마가 조성된 일본의 도시 나가사키가 되겠습니다. 경사대학당이 설립된 청나라 수도잖아. 헷갈리지 마. 이건 베이징 얘기가 되겠죠. 황성 만들기. 황제가 다스리는 수도 궁성을 만드는 그 지금 도시 만들고 있어요. 예, 대한제국의 수도입니다. 대한제국의 수도가 조선의 수도랑 다릅니까? 똑같죠. 어디예요? 한성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가장 먼저 개항한 조선의 도시 부산, 원산, 인천인데 사실은 부산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2개의 개항장을 이제 정해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상하이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율령 문제인데요. 13번은 4강입니다. 4강이 얘들아 율령이 있고요. 불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테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4강에서 2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여러분 이건 율령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요즘에 율령 문제는 철저하게 이렇게 냅니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이 율령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정당성에는 대내상 1인이 있는데 그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고요. 됐어요? 두 번째 자료 보니까 태정관에 태정 대신을 두고요. 태정관이 나왔어요. 지금 이 위의 문제를 보니까 이 13번에 나오는 좌사정, 우사정, 정당성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첫 번째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정당성 아래 좌사정, 우사정으로 이원적으로 나뉘어 있어. 세 개의 성이 보이죠? 이거 지금 삼성 6부인데요. 당나라인가? 그리고 봤더니 아니야. 당나라에 없는 좌사정, 우사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6부의 명칭도 예, 당과 달리 유교적인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느 나라냐? 발해예요. 아,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는 들이지만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지금 독자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예, 좀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료는 뭡니까? 태정관이 보여요. 태정관은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보셨느냐? 701년 다이오 율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몇 년 연속 수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행정을 담당해요. 그리고 이 다이오 율령에 따르면 2관 8성으로 운영을 했대요. 그 2관 중에 하나가 태정관이에요. 행정을 담당해요. 그러면 이 2관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신기관이에요. 이거는 제사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당대에 완성된 율령체제를 동아시아 여러 나라도 다 받아들여. 허나 자신들에게 맞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변형도 하고요. 독자성도 띄고요 해요. 그럼 이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뭐예요? 율령체제가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영향 받겠지. 삼성육부 받겠지. 하지만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과 이런 것들에 맞춰서 독자성을 보이고 변형되는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 좌사정, 우사정 두고 육부의 명칭, 유교적으로 가는 거. 여기는 뭐야? 이관팔성이라고 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범공주는 뭐예요? 중원의 왕조가 주변에 다른 나라에게 화친을 위해서 예, 결혼시키는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목적, 영락제 때부터 선덕제 때까지 특히 영락제가 정화를 보낸 이유는 거기를 뭐 식민지배 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한몫 잡고 이게 아니라 명나라의 그 황제의 대단한 책봉 조공 관계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조공국을 더 넓히기 위한 그런 사실은 빅피처인 거죠. 네, 됐습니까? 왕한석 신법이 시행된 배경 왜 했어? 이거 송대잖아. 송나라가 문치주의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너무 약화돼서 온갖 이민족들한테 계속해서 침략을 받죠.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이 말이 아니야. 세패 갖다 바치고. 그래서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을 했던 것이 왕한석입니다. 야마토 정권의 성립에 기여한 인물들, 야마토 정권, 일본의 지금 이 고대 국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도레인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뭐 불교라던가 한자라던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율령체제가 동아시아 각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용되는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4번은 3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했다 할지라도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게 9월 모평쯤 나오면 당연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습니다. 가증서가 발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에요. 우선은 딱 줬어요. 에도막부에서 발급한 거예요. 에도막부는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가는 막부입니다. 우선은 그건 맞죠. 근데 아직 뭔진 모르겠어요. 도항 허가증이래요. 지금 나갈 수 있는 거야.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증인데 오른쪽에 목적지가 적혀 있고요. 왼쪽 상단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왕복 항해에만 유효하며 반납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주인장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휴인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누가 준다고요? 일본의 에도막부가 누구에게요? 나가려는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요, 여러분, 에도막부 초기에 한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주인장 무역을 통해서 에도막부 초기에는 사실은 좀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배 타고 나가서 이 무역을 통해서 한몫 잡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이들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이 크리스트교 세력이랑도 또 이게 교류가 좀 있는 거야. 접촉이 있고. 에도막부가 그래서 이 주인장 무역을 금해버려요. 나중에 이게 연도를 외우게 될 겁니다. 이게 1630년대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에도막부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에도막부 초기 상황입니다. 지금 17세기 상황인데요. 이 증서가 발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이에요. 적어도 에도막부가 시작된 1603년보다는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에도막부는 크리스트교 아주 막 치를 떨어요. 그리고 주인장 무역 안 된다 그러고요. 포르투갈 상인들도 결국엔 다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야. 지금 연도를 다 안 외워도 돼. 지금 3월 상황에서 이게 뭐 1635년이다. 이게 아니어도 에도막부 초창기의 상황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장안에 둘러보는 견당사 일행을 뭔 수로 이때 봐. 견당사는 당나라에 어디서 보낸 거야? 일본이 당나라에 보고 오라고 보낸 사절단이야. 그럼 적어도 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당이 있는 동안 영원히 끝까지 보낸 것도 아니야. 9세기 언젠가부터는 안 보낸단 말이야. 그럼 어쨌건 이건 당대에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고. 청해진의 병사야. 청해진은 장보고가 완도에다가 세운 거잖아. 그래서 이 황해에 있었던 그 당시 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해상무역에 그거를 딱 장악을 했잖아. 장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게 통일신라 사람이야. 말도 아니지. 병란도 나왔어. 병란도 고려잖아. 고려는 언제 1392년에 멸망하잖아. 중원왕조가 보낸 세패를 확인하는 서하의 관리 11세기 1038년에 건국해서 결국엔 13세기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잖아. 그럼 사실은 에도막부에 해당하는 시기는 요거밖에 없어. 뭐예요? 임진정유전쟁으로 사실은 이 관계도 끊어졌죠. 국교도 끊어지고 뭐 무역도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에도막부가 수립되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국교도 재개하고 무역도 하자라고 해서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외관 설치하고 이 여기를 통해서 일본 상인들과 조선 상인들이 교역합니다. 내내 해요. 조선 후기에. 이 부산 외관 나오잖아. 초량 외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3번이에요. 어쨌건 이거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에도막부 초기와 지금 연결되는 거 3번이 되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쉬운 문제 같아요. 네, 선지 때문에 괴로워할 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국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부처는 서역의 신령이며 그 공덕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니 천자 중국인들이 제사를 지낼 대상이 아니다. 믿지 말아야 어디서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는데 금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백제도 처음에 불교가 백제로부터 처음 이제 일본에 전래되었죠. 그쵸? 이때 불법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진리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처음 전해졌는데 일본에서 겁나게 뭐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이고 일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가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외래 종교고요. 낯설고요. 뭔가 유교랑 자꾸 막 부딪히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전통 신앙이 되게 강해요. 신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 싫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불교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이잖아. 그러니까 정답 뭘로 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국어적으로도 풀릴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거 15번은 4강이죠. 4강이 율령과 불교인데요. 다른 내용이잖아. 불교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신불스팝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본 상황인데 이 외에 불교가 전파됐을 때 갈등이 심했다 그랬잖아. 그때 이게 불교가 수용될 수 있었던 이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야. 신토와 불교를 융합해서 가는 거야. 얘들아 충돌되는 게 아니야. 부처도 그런 신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신토와 좀 결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담사상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세계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남북조 시기에 저남조에서 약간 현실 도피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그거고요.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 지금 동아시아는 대승불교입니다. 중생 구제와 이타행을 강조하고요. 그죠? 보살의 개념이 있고요. 부처를 신격화하고요. 반면에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과 개인의 수행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니고요. 이건 불교의 수용과 관련된 갈등이고요.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의 확산, 선종도 불교에선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긴 합니다만 이건 지금 불교의 수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이거는 철저하게 텍스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6번 밑줄 근대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16번은요 11강이고요. 이 11강 양모운동입니다. 이거를 맞았던 틀렸건 간에 이게 양모운동이다라는 걸 알면 오케이 아니네. 진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같이 하는 친구들은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겠지만 아니어도 우리가 알잖아. 그치? 중치의 소용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이 중국인의 정신과 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서구의 기술과 도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사실은 사용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정신은 그대로 두면서 서구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고 연관검색어의 동도서기야. 이거는 뭐냐? 중국의 양모운동, 청나라의 양모운동이 중치 서용이었다면 이거에 영향을 받은 이 조선에서는 동도석이라고 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체제나 이런 건 그대로 갈 거야. 안 바꿔. 근데 서양의 기술과 과학기술 이런 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양모운동이 뭐예요? 이런 것만 하는 거야. 무기 만들고 뭐 해군 창설하고 이런 거야. 국방, 군사, 무기, 과학기술 요거야. 서양의 과학기술. 누가 한족 출신의 리홍장, 증국번 이런 자들이 했던 운동이 바로 1860년대부터 1890년대 청일전쟁 패배로 사실은 한계를 드러냈던 바로 양모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양모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조선의 영향
무진장주죠. 그래서 조선의 온건계파들이 바로 뭘 얘기해요?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동도서기에 입각해서 서양의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뭐 김홍집이니 김윤식이니 뭐 어윤중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온건계합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3번으로 갑니다. 청을 모델로 했다라는 거고요. 공화적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정치 안 바꾼다니까. 다 그대로 두고 과학기술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양무운동이고요. 난학이 형성되려면 이게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건데 이거는 에도막보 시기에 나가사키 이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인들과 교역하면서 발달한 학문입니다. 전개과정에서 통킹 의숙이 설립되었다. 이 의숙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도 보면 여러분 게이오 의숙 이런 거 있어요. 통킹 의숙 학교를 얘기하거든요. 통킹이 어딘데? 하노이야. 하노이에 학교를 설립했어요. 이건 베트남 상황이고요. 왜 세웠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근대적인 학교를 세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렇게 근대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하노이에 세운 학교를 얘기합니다.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자. 사상, 체제, 정치, 과학기술 다 문명개화예요. 이건 급진개화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3번으로 갑니다. 양무운동까지 같이 봤고요. 17번입니다. 가나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17강 같은 경우에는 12강의 내용이고요. 한국사회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험 문제 단독으로 출제됐는데요. 동아시아에서도 3.1운동과 같은 해에 일어난 5.4운동을 둘 다 출제했습니다. 나올 법하게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2019년 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테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국에서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고종의 장례일을 앞두고 일어난 3.1운동은 뭐에 영향을 주었대요? 이거 한국사에 늘 정답이 이거죠. 3.1운동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다 올해 100주년입니다. 올해 100주년 얘기 지금 한국 얘기 됐고요. 중국 얘기 해볼까요? 중국에서는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5.4운동이 있었고 다 1919년이죠. 이거의 영향으로 중국국민당 하면 순원입니다. 이 중국국민당 창당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3.1운동이 임시정부, 5.4운동이 중국국민당 창당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이 두 운동은 결국엔 왜 일어나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에 저항했고요.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지 일본이. 응? 1915년 1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스카이한테 21개주 요구라고 하는 걸 하면서 거의 웬간한 거는 다 관철시키면서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갖고 있었던 이권을 지금 일본이 완전 그냥 다 야금야금. 근데 1차 세계대전에 일본만 승리한 게 아니라 중국도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발언권이 생기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산둥반도에 권한 내놔라. 안 주지. 열강은 또 일본 편 들고. 결국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 반발감. 근데 저 식민지인 조선 땅에서도 지금 저 한반도에서도 저렇게 일어나는데 우린 지금 베이징에서 쫙 일어나는 거지.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이게 정답인 거죠. 3.1운동, 5.4운동 둘 다 그렇습니다. 근황운동은요. 1885년에 베트남에서 뭐예요? 야, 충성스러운 이 관리와 유학자들아 일어나라. 황제를 도와서 프랑스를 물리치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습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은 1920년대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신간회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강요웨이 등이 주장했습니까? 이거는 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이라고 얘기하는 19세기 말의 상황이 될 것이고요. 아주와 친해는 뭡니까? 1907년에 일본 도쿄에서 만들어졌죠. 그 도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과 5.4운동은 일본에 저항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 18번은요, 지금 사진으로 태평양전쟁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요. 13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 이 전쟁 딱 보여주고 있네요.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이 미국을 쳤어요. 진주만이 하와이인 걸 모르더라도 일본이 미국을 쳤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주만 기습이니까 이게 1941년 상황이죠.
이 사건 보고선 미국이 애리조나 호 이렇게 되고 이걸로 끝내겠니? 바로 일본과 뭐 할까? 싸우겠지. 근데 쉽지 않았어. 근데 이 전세가 뒤집히는 상황이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발생해요. 와, 이때 일본에 이 미쿠마호를 비롯해서 일본의 이 항공모함들이 막 파괴되거든. 그렇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미국의 미주리호 이거 배거든요. 배 위에서 뭐 하고 있어? 일본 대표가, 이 사람이 일본 국왕은 아니에요. 일본 국왕 여기 나와서 이거 안 해요. 하지만 항복하러 일본 대표가 와가지고 지금 사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쟁 어떻게 된 거예요? 끝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태평양 전쟁이에요. 태평양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연도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41년부터 이 종전하는 이때까지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영국의 홍콩이 할양되었다 1842년 난징 조약 때 1이죠.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태평 청국운동이 일어났다 185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청나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수전이 배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토지의 균분, 남녀 평등 이런 걸 얘기했던 민족운동이죠. 베트남 광복회가 조직되었다.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데 판보이쪼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1911년에 신해혁명이 있는데 이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중국이 아니라 이건 베트남이야. 그래서 이거는 맨날 뭘로 나오냐 이걸 적어줘야 돼. 신해혁명 후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단체다. 광저우에서 만들어졌고요. 판보이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체결된 연도는 95년인데 왜 체결되느냐? 청일전쟁이 끝났고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죠. 한국광복군이 항일전에 참전하였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광복군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 임시정부 산하에 만든 독립군이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총사령관은 지청천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했던 대표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독립군 부대 한국광복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일부 합류하게 되는 거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챙기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입니다. 10월 1일 오후 3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성홍기. 근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인민은 옛날 중국은 끝났고 새로운 중국이 탄생한다는 게 바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에 보니까 이 새로운 중국은 봉건왕조의 통치, 그 다음에 일본의 파시즘, 그리고 3번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부의 학정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야. 봉건왕조의 통치, 청나라도 끝났고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 열강의 그런 침략적인 전쟁도 끝났고 일본이 얼마나 지금 중국을 중일전쟁 이후에 진짜 힘들게 했잖아.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같은 중국인인데 뭐라고 했어? 학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결국엔 장제스 정부는 지금 우리한테는 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잘 보세요.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는 거야. 수립했다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누구를?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중국 국민당 장제스와 국공내전을 통해서 승리해서 만든 거잖아. 그럼 한번 볼까요? 언제겠어요? 국공내전이 발발했죠. 1946년에. 49년에 끝나요. 이때 누가 승리해요? 이들이 승리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여기 어디쯤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걸로 가는데 만주사변 중요한 연도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만주사변 31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한 거고요. 1937년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이 시작이 돼서 쭉 갑니다. 국공내전, 일본 패망한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항일투쟁으로 잠깐 합작을 하다가 이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해서 공산당이 승리한다 이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951년 상황입니다. 우리 6.25 전쟁 하고 있을 때 이거 체결되죠. 파리 평화협정 1973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완전 철수를 천명했고요. 한중 수교는 1992년 냉전이 사실은 끝난 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이때가 되겠습니다. 49년의 상황이니까 정답 다가 되겠네요. 3번. 마지막 20번입니다. 가나 사이에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20번 문제는요. 지금 일본의 정치사 문제와 관련해서 내는데요. 동아시아사 신문 자유민주당 창당이에요. 자유민주당 그러면 조금 낯선데 자민당 그러면 뉴스에서 한 번쯤은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비자민당 연립내각 수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민당. 아하. 그러면 사이 시기를 얘기하려면 자민당이 언제 창당됐는지를 알아야 되고 자민당이 어떻게 총선에서 진 거에 언젠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야. 제목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55년 체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55년 체제는요. 20번 문제죠. 몇 강에 있느냐? 16강에 있습니다. 예, 아까 문제가 15강이었고요. 현대사.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마지막 강이 16강에 있는데요. 일본의 55년 체제가 뭐냐면 정답이 있다니까 연도 하나는 주고 시작하는 거야. 몇 년도겠니? 1955년도야. 이 5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전쟁에서 지잖아. 지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46년도에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신헌법이라고도 부르지. 그래, 군대 보유 못하게 하고 전쟁해가지고 문제 해결 못하게 하는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진짜 수특에 나온 거 그대로 한번 읽어봐 줄게. 보수 정당들이 이 평화헌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막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일본 내에 있었던 사회당의 좌파와 우파가 이 헌법은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쫙 얘기한 거야. 사회당의 좌파와 우파가 헌법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기치 앞에서 대통합을 해버리니까 사회당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통합이 돼버리니까 일본의 보수 정당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봐.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자 보수당인 일본의 민주당과 자유당이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합당해서 자유민주당으로 창당된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자민당이라고 하고 이거를 55년도에 했거든. 그래서 이거를 55년 체제라고 해. 지금 아베 정권을 배출한 그 자민당이 55년도에 창당됐구나 이거야.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근데 그 자민당이 쫙 가. 말로는 사실은 뭐 양당 체제라고 하지만 자민당이 이만해. 거대 당이야. 잘 나갔지. 일본 경제 좋을 때는 뭐 지지율 장난 아니었지. 쭉 가다가 일본이 90년대에 거품 경제가 붕괴되거든.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93년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자민당 연립내각에 들어가요. 이게 55년 체제가 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나는 뭐냐 결국에는 93년도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사이 시기는 되게도 넓잖아. 그럼 가볼까? 사이가 이렇게 넓으면 그렇게 어려울 수는 없어져. 왜냐면 봐봐. 딱 우선 보이잖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일본이 중일전쟁 37년에 일으켜놓고 국가의 모든 거를 전쟁에 동원하겠다라고 한 게 국가총동원법이야. 일제강점기잖아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디귿은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됐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래요? 지금 문제 지금 어디가 있어? 동의운동이 뭐야? 베트남에서 저길로 유학 보내재. 어디로? 일본으로 유학 보내재. 왜? 일본은 뭔가 지금
발전된 것처럼 보이거든. 실제로 일본은 서구와 근대화에 막 성공해 나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국제 열강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그 일본을 배우고 오자라고 해서 판보이조가 20세기 초에 사실은 주장을 했던 게 이 동의운동이에요. 그럼 보세요.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죠. 72년 10월 유신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 체제가, 이 헌법에 적용을 받는 체제가 쭉 가게 됩니다. 그죠? 중국에서 무다혁명이 시작된 건 1966년 마오쩌둥이죠. 그래서 76년에 마오쩌둥의 죽음에, 예, 그때까지 10년을 가요. 말로는 사실 그거지. 그 자본주의 세력, 그 물든 것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한 이 공산주의 세력의 그거를 보여주겠다 이거지만 사실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었죠. 1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55년에서 93년까지의 사이 시기에 해당하니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72년 이후에 그 상황과 문화대혁명 다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1번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동아시아사 총 20문제 풀었고요. 지금 3월달의 핵심은 내가 4등급이냐 3등급이냐 만점이냐가 아니라 내가 이 강의에서 이 문제 20개의 테마를 이게 성리학 문제다, 과거제 문제다, 이게 일본 경제 문제다, 일본 정치 문제다 알아낼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같이 손잡고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1등급 만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4월 그리고 또 내신 6월 모평 쭉 같이 걸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계속 더불어 숲